얘네들의 연봉리 수익이 45%예요. 네,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퀀트 투자의 대가 강원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강원국 작가님 워낙에 유명하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채널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왕국이라고 하고요. 12년 동안 코트라는 회사 다니다가 작년에 파이어를 선언하고 지금은 전업투자자, 작가, 유튜버, 방송인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강원국 작가님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이어족인데요. 네. 이제 파이어족이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FIRE는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 그리고 조기 은퇴라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FIRE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다이어트라는 것도 적게 먹고 그리고 많이 뛰면은 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저도 그게 안 되고 있고요. 네. 저도 안 되고 있고. 네, 근데 사실 파이어족이 되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열심히 벌어가지고 안 쓰고 그거를 투자를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3스텝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2스텝이고 이거는 3스텝인데 사실 그래서 이론은 되게 간단한데 이제 그거를 실천하는 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시기까지 얼마 정도 걸리셨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은퇴할 때까지 12년 정도 걸렸고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초창기에는 돈을 많이 안 쓰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아꼈고요. 그리고 남은 돈을 전부 다 투자를 했죠. 그래서 저는 퀀트 투자라는 건 16년 전부터 하고 있고 그 후에 최근 5년 동안에는 그거 말고도 다양한 다른 곳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어족을 달성하시고 나신 후에 이제 인터뷰하셨던 걸 제가 봤는데 시간적 자유를 얻었다라는 말씀하셨던 걸 봤어요. 네. 저희는 그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파이어족을 달성하고 난 후의 삶은 좀 어떤가요? 일단 제가 자고 싶을 때까지 잘 수 있고요. 아, 네. 보통 9시, 10시 깨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간적 자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것만 만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서. 네. 물론 이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시간의 자유가 사라지죠. 거기 가야 되니까요.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네. 근데 그래서 시간적 자유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노동을 할지 그거의 선택 자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화해한 지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제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그리고 작가님께서 이제 퀀트 투자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네, 지금 작가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퀀트 투자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 컴퓨터에 투자를 하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양자로 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퀀트 투자가 대체 뭔가요? 일단 퀀트 투자랑 그 양자를 뜻하는 퀀텀 테크놀로지라는 게 맞나요? 예, 일단 그 두 개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저는 양자 컴퓨터는커녕 제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 사람이고요. 예, 이게 퀀트 투자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단어를 잘못 골랐어요. 일단 그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일단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그냥 즐거운 투자 이렇게 하는 게 딱 좋았을 텐데. 결론적으로 퀀트 투자는 레시피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기적으로 투자의 레시피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리를 할 때도 제가 파스타집을 차린다라고 치면은 저는 파스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어디선가 좋은 레시피를 베껴와가지고 투자를 요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도 계시대요. 식당을 굉장히 여러 개 차리셔가지고 다 성공하셨는데 본인은 요리를 정말 하나도 못하시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호텔에서 있었던 5스타 요리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하루 동안 그 사람을 데리고 맛집 투어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소문난 맛집을 투어를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레시피를 다 뽑아오라고 한대요. 그럼 그 사람이 한 98%를 맞춰준대요. 왜냐면 본인도 이제 요리사니까. 먹어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 식당에서 좀 먼 곳에 가가지고 차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퀀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레시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레시피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도 않고
본인 레시피대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비빔밥을 이상하게 만들다가 다 망해버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퀀트 투자가. 그러니까 이미 훌륭한 레시피를 베껴가지고 기계적으로 따라하기. 저 같은 사람은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이고, 근데 어차피 대부분 사람들은 그 레시피를 직접 만들 이유가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좋은 거 있는 거 베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퀀트 투자의 그 퀀트가 퀀티테이티브, 뭐 정량적인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뭐 백테스팅 이런 걸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쪽으로는 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사실 퀀트 투자의 그 레시피를 만드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디선가 아이디어를 얻어야겠죠. 그게 뭐 책이 되었든 유튜브 채널이 되었든 뭐 전문가든 뭐 일단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저희는 그게 이제 퀀트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계량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제가 좀 이따가 샘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 계량화 해가지고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이 실제로 과거에서 수행을 했으면은 돈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거를 일단 검증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백테스트라고 하고요. 백테스트가 끝나면은 얼추 이 전략이 좋은가 나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략에 맞는 종목을 뽑아가지고 사고, 그리고 이 행위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콘더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 심플하게 하나 만들게요. 왜 우리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어르신이 100년 전에 이제 그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 책이 나온 게 1934년인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 PBR, 그리고 고배당주를 사거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저희는 그게 이제 100년 전 얘기인데, 21세기 한국 시장에서도 통하나 안 통하나, 그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콘터스라는 프로그램이고, 한마디로 백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전략, 돌려보고, 백테스트를 돌려보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기본 필터, 그러니까 제가 6대 사회학이라고 말하는 놈들, 금융주, 지주사, 관리 종목, 적자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을 일단 빼는 겁니다. 여기는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예 다 피해버리고요. 네, 일단 피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여기 퍼가 있고 PBR가 있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퍼와 PBR을 배당 수익률에 각각 순위를 계산을 해요. 한국의 기업이 2,200개가 있는데 그 한마디로 그 국영수 그 시험을 본다라고 보면 돼요. 학교에서도 국영수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등수를 보고 평균 등수가 가장 높은 애가 전교 1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그 팩터 여기 그 지표에서 순위를 계산한 다음에 이 평균 지표가 가장 높은 20개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2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거래 수수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0.5% 정도를 일단 잡아볼게요, 그냥. 그리고 이 기업들을 이제 분기에 한번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전교 1등부터 20등이 매번 바뀌잖아요.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돌려보죠. 일단 제대로 했나 한번 보고요. 유니버스 선택을 보면은 한국이고, 그래서 이런 거 다 뺐고, 그리고 팩터에서는 그렇지. 더 PBR 배당성이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트레이딩 설정은 좀 여기 있고, 오케이, 그럼 돌려봐도 되겠네요. 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백테스트가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2002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에서 이런 기업에 주구장창 투자했으면은 어떤 수익이 났는가 그런 거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참고로 재밌는 거는 이 전략은 정말 100년 전부터 알려져 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전략이에요. 저 PBR 고배당 전략은. 근데 그게 계속 한국에서 통하는가? 잘 통하는 것 같죠? 연봉이 30%니까. 네네네. 연봉이 30%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전략이 버티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저 PBR 고배당주에 투자를 했으면은 이게 반토막 난 사건이 2번 있었고요. 2007년부터 9년까지, 18년부터 20년까지 2번 있었고, 20% 이상 깨진 게 이렇게 4번 있었네요, 보니까. 또 5년에 한 번은 20% 이상 손실이 났다는 거고, 그리고 2번은 심지어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2017년과 20년 같은 경우는 커스피보다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이 마이너스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플러스인데, 예를 들면 2017년 같은 경우는 커스피가 21% 올랐는데, 우리 전략은 마이너스 0.3%거든요. 버티기가 심리적으로 꽤 어려웠겠죠, 이게. 이제 보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연봉이 30%가 이제 20년 만에 원금이 210배가 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210배가 되는데 218배구나. 근데 이렇게 크게 얼어 터지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버티는 거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하나의 샘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을 통해서 가설을 하나 세웠죠. 저퍼 PB와 그 고배당주가 좋은 것 같아. 그럼 실제로 그거를 한번 이제 한국 시장에 적용을 해봤죠. 그게 맞냐 안 맞냐 하고, 근데 결론은 맞았다. 저퍼 PB와 고배당주는 한국에서 좋았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 가가지고 이 전략이 좋은 것 같으면은 종목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 다음 이게 퍼 PB와 배당 맞네요. 그러면은 다음 20개 종목을 뽑아 볼게요. 뽑으면은 이거 종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지금 당장 요 전략에 가장 적합한 주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 뽑히면은 뭐 이런 애들, HD 현대부터 뭐 저쩌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사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면 되죠.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네. 3개월 뒤에 다시 이걸 돌려서 나오는. 그죠. 그러면 종목이 좀 바뀌어 있죠 아마. 왜냐하면 퍼랑 PB어는 내일 변하니까요. 그럼 그 기업으로 각각 끼워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살 게 별로 없어요. 3개월이 끝나요. 네, 끝나요. 네, 맞아요.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간단합니다. 네, 매우 간단해요. 네.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이 전략이 최근 20년은 좋았는데 최근 3년, 5년, 10년은 어땠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요 오른쪽이 커스피고 요 왼쪽이 우리의 전략이거든요. 그럼 최근 10년 동안에는 연봉이 14대 1이었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에 9대 0.5, 최근 3년 동안에 15대 4니까 계속 이제 커스피를 아웃퍼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0년대에는 커스피 수익이 2010년대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미국 버전도 있는? 있어요. 네, 똑같이 돼요. 네네. 예.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맨 처음에 가서 한국을 미국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냥. 네, 그렇죠. 되게 좋은 사이트인데 요거는 지금 유료인 건가요? 지금 얼리버드 들어가가지고 한두 달 후에는 유료화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짜이고요. 아직까지는 카톡 아이디만 있으면은 누구나 들어가서 이걸 쓸 수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이트 사용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퀀터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전략 하나 샘플로 보여주셨는데 네. 그 외에도 유명한 전략 좀 몇 개만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소형주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형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가총액 하위 20%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시가총액 하위 10% 기업, 그러니까 완전히 초소형주 같은 경우는 6대 사회학 필터만 빼도 연봉 리스크 45%가 나옵니다. 그러면 튼튼하고 좋은 작은 회사만 걸려서 나오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모든 중소형주를 사면은 거긴 적자 기업도 있고 관리 종목도 있고 소위 그 잡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잡주들이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엄청 떨어진 거겠죠. 근데 당연히 그런 주식들 중에서도 적자도 없고 관리 종목도 아니고 뭐 그럭저럭 괜찮은 기업들도 꽤 많이 존재하거든요. 얘네들의 연봉이 수익이 45%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워렌 버핏도 뭐 잘하시긴 하는데 뭐 그래봤자 20%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한국 랜덤 소형주를 통해서. 네. 시가총액 하위 20%. 그렇죠. 네. 요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저희가 퍼랑 PBR을 언급을 했는데 얘네들도 굉장히 좋은 팩터들인데 그냥 여기 가치 팩터라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PSR 같은 애는 예를 들면은 그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친구이고요. 요 포어는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친구고 얘는 시가총액을 현금 흐름으로 나눈 친구고요. 여기 갖다 대면은 이게 뭔지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렇죠. 설명이 포어는 뭐 시가총액 나는 영업이익 어쩌고 있고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지표들은 거의 다 괜찮아요. 가치 지표들은. 그리고 쭉 가서 밑에서 이 성장 지표들, 그 예를 들면은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매출 총이익, 매출액이 많이 증가하는 기업들, 얘네들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 최근 책에는 그냥 이제 성장 가치주, 그러니까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등등도 같이 성장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펀터스로 뽑아가지고 투자하면 넌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전략이네요. 네. 그러면 이 전략을 수만 번 돌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수만 번까지는 안 돌렸고요. 사실 뭐 어느 정도만 돌려봐도 이 성장성 그리고 가치 팩터들이 들어가면은 다 얼추 다 비슷한 수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작가님의 레이더 안에서 혹시
제가 투자하는 양자 쪽 분야 기업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뭐 오기 전에 그 아이온큐라는 기업은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 그 기업은 사실 그 레이더에 걸릴 일이 별로 없기는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매출액도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적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퍼 PBR 같은 계산도 안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제 레이더에 뜰 가능성은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딴 걸로 부자 되면 됩니다. 네. 저는 꼭 아이온큐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네. 사실 양자 기업 중에서 아이온큐 말고 다른 기업들이 있나요? 저 그쪽을 잘 모르거든요. 그쪽 세계는. 구글도 하고 있고. 근데 물론 구글은 다른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죠. 네. IBM은 이제 약간 주력으로 밀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네. 뭐 그 외 스타트업들도 많고 허니웰에서도 허니웰, 하고 네. 있고. 거기 원래 무기 만드는 아니었나요? 거기가 이제 전자기기들, 조그만 뭐 스위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분사를 시켜서 이제 영국에 있는 회사랑 합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양자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건 몰랐네요.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다 적자고 뭐 이 퀀트 전략에 의하면 아직은 잡주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이제 6대 사회학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근데 맞다. 저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 6대 사회학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적자 기업을 넣고 하니까 수익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혹시 왜 그런 걸까요?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한국에서 통하는 팩터들 거의 다 먹힙니다.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성장 팩터, 가치 팩터들 이런 거 미국에서 똑같이 먹히는데 단 대형주에서는 잘 안 먹혀요. 주로 중소형주에서 잘 먹힙니다. 네. 대형주에서는 왜 혹시 그럴까요? 그게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이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정도 콘트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뭐 사실 뭐 중학교 2학년 콘트인데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레벨이 높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서 옛날에 그런 실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 둘을 이제 불러놓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추천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다시 모였는데 근데 그 상대는 누구냐? 닭이었어요. 그러니까 닭은 꼬꼬댁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주식을 찍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는 당연히 닭이 그 전문가 둘한테 이겼고요. 두 번째 주에는 그 닭이 그 한 전문가는 이겼는데 두 번째 전문가는 거의 비슷했대요, 수익이. 그래서 이제 그 닭이 3승 1무를 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그 전문가들의 그 이제 주식 투자 수준은 닭대가리보다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수준은 그 전문가를 보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투자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닭대가리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정도 콘트는 그래도 중학교 2학년 수준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닭대가리가 있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오면은 돈을 쓸어 담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미국 대형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레벨을 훨씬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기관들, 소위 거기는 콘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콘트를 가져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고등교육을 받으신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 중소형주만 내려가도 기관들의 관심을 거의 못 받기 때문에 거기선 제가 다시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충분히 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높게 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콘트를 할 때 결국은 내 상대방들이 누구신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얘가 콘트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얘네들이 결국은 초과 수익을 낸다는 거니까 제가 사는 그 시점에는 저평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누가 저한테 100원짜리 50만 원을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바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 상대방이 정말 인텔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한테 절대로 이 주식을 50원에 안 팔 거거든요. 오히려 110원에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저한테. 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30년에 봐도 지금 2022년 보면 귀엽네 이렇게 할 거거든요, 사실. 근데 별거 아니야 다 이거. 네.